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상월짜기마다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온 세상이 은빛으로 빛나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 상월 마을 어귀에는 기와 지붕이 으리으리하게 소순최 부자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곤 했습니다. 곡간의 곡식이 가득하고 금은 보화가 넘쳐난들 무엇하겠느냐며 그 집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성미가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넓은 기와집 안채에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는데 그것은 날씨 탓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며느리로 들어온 연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종처럼 밤낮 없이 일하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닭이 울 목청을 가다듬기도 전에 연화는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부엌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부엌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물동이의 물은 꽁꽁 얼어있어 바가지로 깰 때마다 쩡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호호 입김을 불어 언손을 녹여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여나 시어머니의 단잠을 깨울까봐 기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친 소립처럼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 건네놓은 이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쌀을 씻고 밥을 안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면 안방 문이 열리고 최 씨 부인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나오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호통을 쳤습니다. 에구머니나 해가 똥구멍을 찌르도록 잤느냐. 아직도 마당에 눈이 그대로니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상을 다 차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돌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마치 전생에 자신에게 빚이라도 진 사람인 양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그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향한 이유 없는 미움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오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연화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기름진 고깃국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몫이었고 연화에게는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건더기 없는 시래기 국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마저도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허겁지겁 먹어야 했는데 최 씨 부인은 안방에서 밥을 먹다가도 큰 소리로 국이 짜다 밥이 질다 하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연화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지만 행여나 말대꾸라도 했다가는 그날로 밥숟가락을 놓아야 할 것을 알기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입맛에 맞게 올리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조차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거들떠보지 않으니 연화의 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빨래터로 향해야 했는데 한겨울 가을 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최 씨 부인은 땔감이 아깝다며 절대로 빨래 삶을 물을 데워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꽁꽁 언 가을 얼음을 돌로 깨고 그 차가운 물에 빨랫감을 담가 방망이질을 했는데 방망이 소리가 텅 빈 상월짜기에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쯧쯧쯧 저 집 며느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생을 사서 하나 얼굴을 보니 귀티가 흐르는데 어찌 저리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을꼬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비록 고생에 찌들어 수척했으나 그 맑은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꽁꽁 언손으로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있을 때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무뎌진 탓에 그만 실수로 낡은 사기 그릇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것이었는데 챙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 씨 부인이 도깨비 같은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인연이 기어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 줄 아느냐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그 그릇은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값싼 막사발에 불과했으나 최 씨 부인에게는 며느리를 구박할 좋은 구실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분을 풀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호통은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그녀는 연화에게 저녁밥을 주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연인이 오늘 밤은 굶고 헛간에 가서 콩이나 고르거라. 썩은 콩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내일 아침밥도 없을 줄 알아라. 하며 매몰차게 부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연화는 아픈 등과 줄인 배를 움켜쥐고 어두컴컴한 헛간으로 향했는데 헛간 안은 밖보다 조금 덜 추울 뿐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수북이 쌓인 콩자루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콩을 고르는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콩 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고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처량함을 더했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흐릿한 불빛에 의지해 밤새도록 콩을 골랐는데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헛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연화가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이웃집에 사는 덕만네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습니다. 덕만 할머니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으로 평소에도 연화를 안쓰럽게 여겨오가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최 씨 부인이 볼까봐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덕만 할머니는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헝겊 꾸러미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가, 이거라도 좀 먹고 해라. 밥도 안 먹이고 일을 시킨다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난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갓 쪄낸 고구마 2개가 뜨끈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온기에 얼었던 손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울컥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다가 어머니께 들키시면 어쩌시려고요. 연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하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안심하라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연화가 고구마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할라. 내 눈이 옹기구멍은 아니지. 네가 지금은 죄를 뒤집어 쓴 부직갱이 꼴을 하고 있어도 본래 귀한 집 자손임이 틀림없어. 사람의 뼈대는 속일 수 없는 법이란다. 할머니의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치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안 가득 퍼지는 고구마의 달콤함과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여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말은 묘하게도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연화가 고구마를 다 먹자 덕만 할머니는 빈 껍질을 챙겨 품에 넣으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 껍질은 내가 가져가마 흔적 남기지 말고. 그리고 아가 너무 서러워 마라.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사람 팔자도 언젠가는 풀리는 날이 있는 법이다. 너는 결코 이 좁은 부엌 귀퉁이에서 늙어 죽을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연화의 거친 손등을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헛간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연화는 헛간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귀한 사람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자 왠지 모를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남은 콩을 마저 고르기 위해 다시 손을 움직였지만 아까와는 달리 손놀림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헛간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윙윙거렸지만 연화의 뱃속은 따뜻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에 꽂혀 요있던 낡은 나무 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온 물건이었는데 비록 칠이 벗겨지고 볼품없었지만 연화에게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된 시집살이도 끝이 나고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고.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났을 무렵 연화는 드디어 콩 고르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헛간 구석에 놓인 집단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얇은 거적 하나를 덮었을 뿐이지만 오늘 밤은 덕만 할머니의 온기 덕분에 견딜만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는지 바람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연화는 꿈속에서나마 따뜻한 봄날의 꽃밭을 거니는 상상을 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매서운 추위와 시어머니의 호통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드르렁거렸고 며느리 연화는 새우잠을 자면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밤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은 하얀 눈 속에 파묻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연화의 기구한 운명이 묻혀있는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위로도 눈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두꺼운 눈 밑에서 언 땅을 뚫고 나오려는 봄의 새싹처럼 연화의 운명 또한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릴 누군가가 봄바람과 함께 이 마을을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든 마을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화는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을 치우느라 빗을 소리가 사각사각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겪은 서름과 고단함은 하얀 눈 속에 묻어두고 그녀는 다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째지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의 짧은 평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 한 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그녀에게 닥쳐올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는 서광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가여운 여인에게 어떤 봄날이 찾아올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가을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노래처럼 들려오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노란 산수유꽃과 분홍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기지개를 켜며 논밭으로 나갈 채비를 서둘렀고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생동감으로 넘쳐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한복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농사일이 시작되면서 며느리 연화에게 떨어지는 일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허리는 펴질 새가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처녀들의 마음도 싱숭생숭해진다지만 연화에게 봄바람은 그저 빨래를 잘 마르게 하는 고마운 바람일 뿐 꽃구경은 꿈도 꾸지 못할 사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봄이 되자 입맛이 없다며 온갖 봄나무를 캐오라고 성화를 부렸고 연화는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 숙이며 냉이를 캐야 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면 곧바로 보리방아를 찧어야 했고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낸다며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아야 했습니다. 연화의 고운 손은 거친 흙과 물에 젖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녀는 피어나는 매화꽃을 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남몰래 한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행상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등 뒤에 커다란 보찜을 쥐고 머리에는 페랭이를 쓴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옷차림을 보아하니 한양에서 비단이나 포목을 떼어다가 지방을 돌아다니며 파는 비단 장수 같았습니다. 산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매다 이 마을로 들어선 그는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눈앞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보이자 그는 체면불구하고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요량으로 최 부자댁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하며 대문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마침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빨랫줄에 하얀 이불호청을 널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천들 사이로 연화가 이리저리 오가며 빨래를 넣는 모습은 마치 선녀가 구름 속을 거니는 듯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비단 장수는 열린 대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는 수건으로 대충 동여매었지만 그녀가 빨래를 터는 손동작 하나하나에는 숨길 수 없는 우아함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어 지친 기색이 역력한 행상인을 보자 그녀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표주박에 시원한 물을 가득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행상인에게 물을 건네며 옷깃을 여미고 살짝 고개를 돌려 외간 남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기 물 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갈증이 심하셨겠습니다. 천천히 드시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왔으며 그 말투에는 천안종들이 쓰는 거친 말씨가 아닌 양반과 규수들이 쓰는 정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단 장수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면서도 곁눈질로 연화를 힐끔거렸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자 그의 눈에 연화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는데 특히 그녀의 머리에 꽂혀 있는 낡은 나무 비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은 거의 다 벗겨져 볼품없었지만 비녀 머리에 조각된 봉황무늬는 예사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골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한양의 솜씨 좋은 장인이 공들여 깎은 귀한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비단 장수는 장사꾼 특유의 눈썰미로 단번에 그것이 심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런 귀한 문양을 한 비녀를 어찌 이런 상월 며느리가 하고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행상인은 빈 표주박을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물 잘 마셨습니다. 헌데 부인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쭈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에 꽂고 계신 그 비녀 말입니다. 혹시 어디서 나신 것인지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손으로 비녀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만. 그녀가 말끝을 흐리며 불안해하자 행상인은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여 한 걸음 다가서려 했습니다. 그 문양이 혹시 봉황이 구름을 노니는 모양 아니오. 제가 한양에서 비단을 팔며 대감마님 댁을 많이 드나들어 보았는데 그런 문양은 정승댁이나 궁궐에서나 쓰는 바로 그 순간 안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최씨 부인이 독사 같은 눈을 뜨고 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수작질들이냐.
대낮에 남녀가 유유상종이라더니 며느리라는 년이 외간 남자와 희희낙낙거리고 있어.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는 봄날의 평화로운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득달같이 달려와 비단 장수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장사치 놈이 남의 집 귀한 앞마당을 기웃거려 썩 꺼지지 못해 재수없게 시리 아침부터 잡상인이 꼬이고 난리야. 최 씨 부인의 기세에 눌린 비단 장수는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비단 장수는 억울한 마음에 한마디 하려 했으나 최 씨 부인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금이라도 뿌릴 기세로 덤벼드는 통에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대문이 닫히기 직전 다시 한번 연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연화의 얼굴과 그 머리 위에 낡은 비녀가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분명하다. 저 얼굴 그리고 저 비녀 어디선가 본 듯한데. 쫓겨난 비단 장수는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향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벽에 붙어있던 빛바랜 사람 찾는 방문, 방웬의 그림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연화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내년이 이제는 하다하다 외간 남자까지 집안으로 끌어들이느냐, 꼴에 사내라고 물까지 떠다 바치고 아주 살림을 차리지 그랬냐. 최 씨,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억울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분이 목이 마르다 하여 물 한 잔 드렸을 뿐입니다. 다른 뜻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색안경을 낀 최 씨 부인의 귀에는 며느리의 해명이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에 그 요망한 입을 찢어놓기 전에 당장 광으로 들어가라. 오늘 하루 종일 굶고 거기서 반성이나 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들어와서 집안 물을 흐려놓아. 최 씨 부인은 연화를 캄캄한 광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광 안은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연화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비녀를 빼어 손에 쥐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비녀가 무엇이길래 그 낯선 사내가 관심을 보였는지, 그리고 자신은 왜 이 비녀만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녀를 만지는 그녀의 손길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한편 최부자 댁에서 쫓겨난 비단 장수는 마을 주막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주막에는 이미 논의를 마치고 새참을 먹으러 온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덕만 할머니도 섞여 있었습니다. 비단 장수는 억울함을 토로하듯 주모에게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조선팔도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저기 저 기와집 안주인 같은 사람은 처음 보오. 목말라 물 한 잔 얻어 마신 게 그리 큰 죄란 말이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 마님을 만났구만.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비단 장수의 다음 말은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데 그 집 며느리 말입니다. 옷은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생김새나 말하는 본새가 영 딴판이더란 말이지요. 게다가 머리에 꽂은 비녀가 내 눈이 틀리지 않다면 그건 대간탁 교수들이나 쓰는 물건인데. 비단 장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양을 떠나올 때 성문에 붙은 방을 하나 보았소. 정승댁에서 잃어버린 고명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따님을 찾을 단서가 바로 봉황 무늬가 새겨진 나무 비녀라 하더이다. 그리고 그 따님의 왼쪽 손목에 작은 화상 흉터가 있다고도 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덕만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는 연화가 빨래할 때 언뜻 보았던 손목의 흉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며느리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다르긴 했어. 맞아, 최 부자 댁이 며느리 들이면서 돈 한 푼 안 들였다고 좋아했잖아. 기억을 잃고 떠돌던 처녀를 데려왔다고 했지. 비단 장수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단 장수는 다음 마을로 떠나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말은 마을에 남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구박덩어리 연화가 정승댁 따님이라고.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겠어. 비단 장수가 한양 사람이라잖아.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우물가를 지나 어느새 마을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안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 부자댁 앞을 지날 때마다 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그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경멸의 눈빛 속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최 씨 부인은 그날 밤도 안방에서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잠이 들었지만 광에 갇힌 연화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손에 들린 비녀를 비추었고 연화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밤의 깊은 어둠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단 장수가 흘리고 간 말 한마디가 머지않아 이 고요한 상월 마을에 그리고 최 부자댁에 어떤 태풍을 몰고 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그렇게 폭풍전야의 봄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마당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뒷산 숲에서는 매미떼가 목청이 터져라 울어대어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무더위 속에서 최 부자댁의 높은 담벼락도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벌하고 차가웠습니다. 지난번 비단 장수가 다녀간 이후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최 씨 부인은 그 소문의 근원지가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에 분기탱천하여 연화를 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며느리가 밖에 나가 사람들과 접촉하여 헛소문을 퍼뜨릴까봐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연화에게는 부엌과 뒷마당 외에는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연화는 삼복더위에도 아궁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삼시세끼 뜨거운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고 등줄기는 땀띠로 얼룩져 쓰라렸지만 그녀는 잠시 부채질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못이 적삼을 입은 채 부채를 붙이면서도 며느리가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면 더위를 먹었느냐, 손놀림이 왜 그리 굼뜨냐 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연화는 가마솥에 끓는 물보다 더 뜨거운 시어머니의 눈총을 견디며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고된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이유 없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는 답답함은 그녀의 가슴을 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 들었어. 비단 장수가 한양 가서 관계 구했다던데. 최 부자댁 며느리가 정승댁 잃어버린 딸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설마 하니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광앗 사람이 조만간 내려올 거라는 말이 있던데 최 씨 부인 성격에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내심 통쾌한 반전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최 부자댁에서 흘러나오는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연화의 안위를 걱정했고 덕만 할머니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연화를 위해 비나이다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중천에 떠올라 그림자마저 짧아진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진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논에서 김을 매던 농부들도 나무 그늘에서 쉬던 노인들도 모두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고개 너머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행렬이었습니다. 앞장선 기수들이 든 깃발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관청의 문양이 선명했고 그 뒤를 이어 포졸들이 창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는 4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가 위엄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상올 마을이 생긴 이래 이렇게 대단한 행차가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행렬은 마을 입구를 지나 곧장 최부자 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며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저게 도대체 누구 행차인가 사또 행차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데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내려왔나 봐.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의 가마는 최부자댁 소술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포졸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오라를 받아라. 한성부 판윤이자 정승이신 한 대감마님의 행차시다. 집주인은 썩 나와 영접하지 못할까.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집 안에서는 혼비백산한 하인들이 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안방에서 낮잠을 즐기던 최씨 부인은 날벼락 같은 소리에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대문 밖을 내다보니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고 마당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는 높은 관리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근을 단정히 메고 긴 수염을 기른 노신사였는데 눈빛이 형형하여 감히 쳐다보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가 바로 잃어버린 딸을 찾아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한 정승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당으로 내려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누추한 곳에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요? 저희는 법 없이도 살 선량한 백성이온데.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한 정승은 최씨 부인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가 하나 있다고 들었다. 당장 그 아이를 내 앞에 데려오너라. 최씨 부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비단 장수의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직감한 그녀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만약 연화가 진짜 정승의 딸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학대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짓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라니요. 저희 집 며느리는 며칠 전 친정에 병간호를 하러 가서 지금 집에 없습니다요. 헛걸음 하셔서 어쩝니까?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정승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최씨 부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친정에 갔다고 내 정보통에 의하면 이 집 며느리는 고아나 다름없이 들어와갈 곳이 없다고 들었는데 친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감히 정승 앞에서 거짓을 고하려 드느냐. 한 정승의 호통의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 한 정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뒷마당 부엌 쪽 헛간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씨 부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정승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헛간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온 여인은 다름 아닌 연화였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햇빛을 받아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부신 햇살과 수많은 사람들에 놀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었고 덕만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막았습니다. 한정승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승은 연화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10수년 전 잃어버린 어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이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따뜻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연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분이시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리운 느낌 꿈속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의 노신사와 겹쳐졌습니다. 한정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지니고 있는 나무 비녀가 있느냐? 연화는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최 씨 부인에게 뺏길까봐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황 무늬가 새겨진 그 비녀를 보는 순간 한정승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이것은 내 아내가 죽기 전 너에게 물려준 그 비녀가 맞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집안의 물건이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정승은 다급하게 연화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팔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화상 자국. 그것은 어릴 적 촛불에 데어 생긴 흉터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한정승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했습니다. 연화야, 네가 내 딸 연화가 맞구나. 아비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정승은 체면도 잊은 채 연화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연화의 머릿속에서도 잊혔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집 자상했던 아버지, 그리고 비녀를 머리에 꽂아주던 어머니의 손길.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자 연화도 아버지 하고 외치며 정승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두 부녀의 극적인 상봉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고 매미 소리조차 잠시 멈춘 듯 세상은 두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 마당 한구석에서는 비명 같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사색이 되어 땅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천대했던 며느리가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정승의 딸이라는 사실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과 아들조차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처럼 군림하던 최 씨 부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정승은 딸을 품에서 떼어놓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 씨 부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딸을 보며 흘리던 따뜻한 눈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서리빨 같은 차가운 분노만이 그의 눈에 가득 찼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들을 포박하여라. 내 금지옥엽 같은 딸을 종처럼 부리고 학대한 죄를 물을 것이다. 정승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최 씨 부인과 그 가족들을 결박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최 부자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여름 하늘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름 해는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최 부자댁 마당에는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선징각의 뜨거운 심판의 열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처음으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섰습니다. 그녀의 낡은 옷은 여전히 초라했으나 그 모습은 비단 옷을 입은 최 씨 부인보다 1000배 만배 더 고귀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 계절은 뜨거운 여름의 절정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인생에도 바야흐로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의 열기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월 마을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집집마다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파란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높았고 선선한 가을바람은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지만 최 부자댁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최 씨 부인과 그 식솔들에게 이 가을바람은 살을 내는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는 서슬퍼런 포졸들이 도열해 있었고 한정승은 대청마루에 앉아 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숨을 죽인 채 과연 저 악독한 최 씨 부인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정승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내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내 딸은 비록 기억을 잃고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하다니 너희의 그 악한 마음 보는 곤장 100대를 맞아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정승의 호통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곤장을 치기 위해 형틀을 준비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고 평소에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조용히 서 있던 연화가 앞으로 나서며 정승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연화는 마치 선녀가 강림한 듯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 부엌대기 시절과 다름없이 맑고 선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연화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한정승은 의아한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저들은 너를 짐승처럼 부리고 굶기며 학대했던 자들이다. 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들을 엄벌에 처해 본보기를 보여야 마땅하다. 정승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지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물론 저들의 소행이 밉고 야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저들을 매질하고 벌주어 피를 본들 제 지난 고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옵니다. 오히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입니다. 연화는 형틀에 묶일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연화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절 겪은 고난을 통해 세상의 낮은 곳을 배웠고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든 시간이었으나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다시 만난 이 기쁜 날에 누군가의 비명과 통곡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연화의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부처님 같은 자비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정승은 딸의 깊은 속내에 감동하여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뜻대로 하마. 허나 죄지은 자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법. 정승은 최 씨 부인을 향해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듣거라,
내 딸의 간곡한 청으로 너희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허나 너희가 쌓은 그 많은 재물은 탐욕의 결과이니 절반을 헐어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학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또다시 악한 소문이 내 귀에 들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최 씨 부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연화와 정승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아기씨, 아니 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욕심이 지나쳐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리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연화의 자비심에 그녀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도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또한 연화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연화 아기씨 만세 한정승 대감. 만세 덕만 할머니는 인파 속에서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귀한 사람은 마음 쓰는 것도 다르다니까.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연화는 군중 속에서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추운 겨울밤 할머니가 주신 고구마와 따뜻한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시켜 비단 열필과 쌀 5가마니를 덕만 할머니 댁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늙은이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큰 상을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한양에 가서도 할머니 소식은 꼭 챙겨 듣겠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고생하며 지냈던 연화가 떠난다는 사실에 시원섭섭함을 느끼며 그녀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한정승과 연화는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을 햇살이 황금 들판을 비추는 가운데 긴 행렬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 부인과 가족들은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배웅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 부자댁은 완전히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약속대로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의 굳은 일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표독스럽던 얼굴은 온화하게 변했고 목소리에는 도끼가 빠져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그녀의 변화를 의심했으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그녀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연화는 훌륭한 가문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며 종종 사람을 보내어 덕만 할머니와 최 부자댁에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가 보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더욱 착하게 살 것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한때 냉기가 감돌던 최 부자댁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고 따뜻한 집이 되어 길 가는 나그네들이 언제든 들러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며 마음씨 고운 연화, 아기씨가 악독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에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춥고 외로운 겨울은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따뜻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화가 남기고 간 사랑과 용서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만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봉황 비녀를 꽂은 선녀 같은 아기씨가 있었는데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온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최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덕만 할머니네 초가지붕 위에도, 그리고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 아기씨의 따뜻한 미소가 찾아가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고 편안한 잠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마을을 지키는 장승만이 묵묵히 서서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선한 마음을 지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봄날이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황금빛 들판을 스치는 바람소리,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며 깊은 잠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옛날 이야기 한 자락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부디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었고 세상은 평화로운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